토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수봉님, 이주유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이주기 어제였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법 이 제정을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지금 단식 농성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당시 24살이었던 청년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2주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산재 사망 사고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참 사회가 많이 논의를 하고 많이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네. 이후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법이. 네. 그게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여전히 날마다 한 6명에서 7명이 산재로 사망을 하고 네. 있고 매년 2,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하다가 죽는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었고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네. 그리고 또 정의당 1호 당론 법안이었기도 했는데 문제는 통과가 될 줄 알았어요. 다 정기국회에 우호적이어서. 통과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균 씨 어머니가 오늘부터 무기한 당신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터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어머니가 지금 단식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게 왜 통과가 안 됐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거, 형사처벌까지도 들어가는 내용이라던가 네. 원청업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묻고 벌금 몇백만 원 하더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안전장치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나중에 사고 나더라도 벌금 몇백만 원 물고 만다라는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짚자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된 건데 아마 재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한 바 있고 또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처벌하면은 더 힘들지 않냐는 논리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찬반 토론이 국회에서 많이 됐어야 되는 건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법사위에서조차도 굉장히 잘 되지 않았다. 공청회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을 했었고 최근의 회의에서는 단 15분 논의됐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네. 찬반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조차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해를 넘기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단식까지 하신 것은 올해 연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임시국회 일정에서 제발 이 안을 다시 논의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국회의원들을 예전에 취재하면서 어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다. 남성 중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치를 자주 담근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불이웃 돕기 행사를 하면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비닐 모자 같은 걸 쓰고 김치를 담그면 지역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홍보도 잘 된다. 근데 본인의 고민은 뭐냐면 이런다고 과연 이 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가 해결될까? 국회의원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으로 굉장히 깊이 고민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국회가 할 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큰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을 때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김용균 씨 어머니의 이런 정말 간절한 외침이 그냥 또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제발 좀 결실을 맺어서 각 정당 간의 조율을 해서라도 한 발 좀 나아간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중대기업처벌법이 2000년대부터 나왔죠.
그런데도 20년이 지나면서부터도 계속 아직까지 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편에서 처벌만이 능사냐 이런 네. 주장,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데 중소기업 이런 거 다 맞추려면 다 주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 어떤 산업재해에 있어가지고 평균 그 벌금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4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업재해의 사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산안법 위반을 찾아봤더니 재범률이 97%입니다. 아이고. 한 이거는 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예, 사람이 한 번 죽은 사업장에서 또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는 보도를 해드린 예. 적이 있죠.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이 중대기업처벌법을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의 열쇠를 쥔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이 당들이 서로 의지를 갖고 말에 책임을 졌다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많이 아쉽지만은 김용식 어머니가 아마 차가운 바닥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내 아들은 이렇게 갔지만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나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문제이고 당장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그렇죠. 누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정치.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10일 날 이제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의지는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이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계속 노동 존중 사회를 얘기를 했었고 2018년 신년사에서는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원하청 간의 도급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영세한 하급 업체만의 근로자들에게 이런 위험이 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멋이 중한디 국민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국회에서 꼭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말씀을 해주셨고 정의당은 뭐 이걸 당론 차원에서 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보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초청하는 행사도 하고 또 기억이 납니다. 보수의 새로운 방향 제시하면서 노동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보수가 오히려 앞장서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산업 안전 현장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이념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람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각 당의 의원들이 내온 안 중에서 처벌의 하한선은 다 포함하고 있는 법안들이 뭐 개인적으로 발의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온 법이라도 모여서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한지 머리를 그렇죠. 맞댄다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임시 국회 안에서 제발 좋은 결과 나와서 뉴스 브런치에서도 좀 훈훈한 소식 전해드렸으면 진짜 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재계나 이런 데서 이건 뭐 처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네.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정말 장시간 지금 뭐 다른 거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마주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보완을 하고 일단 빨리 만들어야 된다. 법 네. 제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어떻게 임시 국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늘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이 랜덤 채팅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이 청소년들의 피해, 성범죄 피해가 지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고 이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쓰는 대화 뭐 이렇게 깨톡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보통 이제 휴대전화를 만들 때부터 보통 본인에 대한 인증이 대부분 되죠. 아주 극히 그렇죠. 예외사를 두고 그리고 예. 대화를 할 때도 대부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대화를 그럼요.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 필요할 때는 우리가 화면을 캡처해 두기도 하고 네. 그런데 랜덤 채팅 앱은 이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절차가 없고 그냥 본인이 정보를 넣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저는 10대 고등학생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넣을 입력을 수 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정보 자체가 허위 정보가 들어갈 수 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제약이 없다라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인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거 많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익명성이 있는 데다가 이게 GPS를 통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가출한 청소년이라던가 당장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뭐 10대 여고생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어디에 있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집을 가출했는데 잘 곳이 없어요. 만약 이렇게 넣어서 앱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갑자기 폭주해서 잘못하면 이게 성매매라던가 성착취라던가 이렇게 악용되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났던 여학생이 살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예. 심지어 박사방 조주빈도 이런 식으로 통해서 피해자들 1차로 물색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인증 없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범죄에 악용되는 기구인데 그래서 어떤 정부 차원의 금지라던가 고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일단 이런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한 다음에 11일부터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해야겠죠. 그래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넣어야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청소년은 못하게 하라. 그런 예.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익명성은 보장은 하되 성인 인증은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그래서 거죠. 네. 되도록이면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지금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등등의 방법이 나와 있고 여가부에서 앞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앱이 지금 뭐 예전에 400개였다고 했다 지금 보면 500개가 넘어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초기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영세 사업자다. 보통 이제 영세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억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런 앱을 만들 때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를 너무 많이 피해다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가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듣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효과가 있겠죠. 예. 지금 왜냐하면은 이 랜딩 채팅 앱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성매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치가 많더라고요. 네. 여가부가 2019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조건 만남을 하는 주요 경로가 채팅 앱 이 46%, 랜덤 채팅 앱이 33.3%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랜덤 채팅 앱에 만약에 내가 18세 여성 청소년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엄청난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것들을 아이들이 막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유혹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랜딩 채팅 앱에 대해서 성인 인증을 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근데 많이 늦은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게 벌써 2012년에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니 이런 식으로 랜딩 채팅 앱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 할 때 본인 인증 조치를 꼭 하고 만약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이렇게 유발하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삭제나 사업자가 전송 중지를 하는 이런 걸 해라라고 벌써 2012년에 나왔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왜 안 됐느냐. 예. 당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과잉입법. 과잉입법이라고 결국 반대했고. 문제가 나중에 N번방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당시 네. 여가부도 어떤 말을 했냐면 앱 자체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 앱에서 이뤄지는 조건 만남이 유해한 것이다. 이렇게 업체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8년 뒤인 지금 아까 말했듯이 N번방 사건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이런 고시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랜딩 채팅 앱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 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난립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가 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랜덤 채팅 앱. 네. 예, 이게 참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조금 더 보충 네.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본인 인증 아까 말씀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이 없으면 아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능이 다 있어야만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해가 네.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랜덤 채팅 앱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대화 기록이나 캡처가 남지가 않아요.
증거를 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악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요즘 웬만한 뭐 깨똑이나 이런 거 하도 요즘 뭐 연예인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파일공했다 처벌받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대화방 잘 안 만들고 공유 안 한다고요. 증거가 네. 많이 남으니까. 네. 이런 데는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의 실명이 남고 증거가 남는다면 더 주의를 할 텐데. 과연 이렇게 할까?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 예. 보니까 더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좀 뒤늦지만 이런 대책 좀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참고로 이 그 동영상을 좀 봤는데 남성 기자들이 나이가 어린 여성인 척하고 랜덤 채팅 앱을 실제로 해서 하는 걸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만나자고 한 남성을 막 추적하니까 그 남성이 이제 20대 뭐 30대 남자 기자들이 딱 나타니까 막 도망을 가요. 그런 장면이 막 찍힌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익명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의 특징이기도 하고 뭐 표현의 자유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익명성이 갖는 문제점이 이런 곳에서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앱을 개발하는 쪽이라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터넷 기업 협회 또 앱을 판매하는 왜 장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사업자들도 이런 면에서의 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윤리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저는 되는. 뭐 사업자의 기업 윤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른들이 양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랜덤 채팅 앱에 이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보통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막상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집을 나온 아이들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손을 잡아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바로 또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고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앱에 접속을 해서 이 아이들을 불러내서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하는 어른들이 부끄럽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랜덤 채팅 물론 뭐 아무나 임의적으로 아무나 걸리면 랜덤 채팅하겠다. 익명성이라는 게 물론 사람을 좀 자유롭게 만드는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랜덤 채팅이 생긴 건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편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있을 때 의외로 대화가 잘 된다. 그거 말고는 매우 위험해요. 지금 그렇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요. 지금 랜덤 채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SNS에서 발생하나요? 몬캠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로맨스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더라. 돈을 요구한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환경 문제의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무엇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한번 들여다보죠. 역시나 용어가 네.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습니까? 자,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205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50이라는 2050년을 것은 의미하는 건가요? 205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는 것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온실가스의 주성분이 탄소예요. 네. 탄소를 아예 배출할 수는 사실 그러니까 빵으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영어로 만들기는. 그렇다면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도록 배출은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크게 3대 목표를 소개했는데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이고요. 저탄소 산업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재정 프로그램이든가 정부가 구축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참고로 어제 대통령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제공됐는데 그 의미는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회색빛 하늘에 갇혀서 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환경하자라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리기후 협약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지금 각 국에서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늦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선언은 반가운데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 을 갖고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하늘이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던데 네. 2050 앞으로 이제 30년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탄소 중립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는 불량 국가 로 평가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있죠. 예. 실제로 뭐 온실가스 총량이 뭐 7위, 1인당 발생량이 6위, 네. 거의 OECD 중에 꼴찌 수준이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이 급속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하는 산업 구조 자체가 일단 탄소 배출량이 많은 네.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또 활발하냐? 많지 않다는 거죠. 매우 미약하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뭐 한 10년 전부터 우리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은 네, 나네요. 국가 비전이었는데 이게 왜 형식적이었느냐. 실제로는 제도는 있었지만은 이 사업자들에게 이거를 못했을 때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권고만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석탄 발전소를 계속 만들어냈고 그리고 디젤차 계속 장려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이 또 싸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나가지 않는다면은 2050의 탄소 중립은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미 벌써 성장을 끝내놓고 나서 지금 뭐 중국이나 이제 후발 국가들한테 탄소 배출하지 마, 네. 돈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저항감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려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억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세대, 우리 그럼요. 미래 세대가 과연 지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체제로 가기는 가야 된다. 네. 이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어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을 통한 무슨 혁신 성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이것도 또한 10년 전처럼 선언으로 끝난다면 매우 공허할 것이다.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의 경우도 아주 제도적으로 이걸 잘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올 여름 기후를 보면 정말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리 했을 때 불편하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에요. 1인당 하루 생활 쓰레기량이 무려 2.3kg였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많이 줄어서 1kg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비전을 세우고 국민들의 실천을 계속 유도하는 방안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보통 환경 문제 얘기하면 마치 기업과 대립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이나 이렇게 금융사들이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이게 친환경 기업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나쁜 기업이냐 평가한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선진국 연기금이 투자를 할 때 네. 투자 요인 중에 탄소 배출 감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다 보면 지금 한국의 한전 같은 경우에 네. 좀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맞춰가지 않는다면 사업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탄소 배출 산업을 이제는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